안녕하세요. 저는 육아용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라디오 삼아 듣고 있어요. 저랑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용기가 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혼녀예요. 쓰레기 같은 전 남편 때문에 한때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렸고요. 지금도 그때의 트라우마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네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친한 친구들에게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술을 좀 마셔서일까요? 익명의 힘을 빌어 여기에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제가 어떻게 전 남편을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겠죠. 원래 저는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 주변에 남자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요. 아버지가 워낙 엄하신 분이라서 대학교 때 남들 다 하는 미팅 한번 해본 적이 없었죠.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도승처럼 사냐고 놀렸지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남자에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하루빨리 취업해서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저희 집이 가난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무역 관련 사업을 하셔서 부유한 편이었죠. 제 방에는 당시 부의 상징이던 피아노와 개인 텔레비전이 따로 있었고요. 옷이든 가방이든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아버지 카드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 그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제게 돈을 주는 대신에 제 자유를 속박했죠. 남동생은 몇 시에 들어오든 상관없었지만 전 늘 저녁 6시 전에 귀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났어요. 주말에 친구들과 어디 시내라도 놀러 가려고 하면 꼭 부모님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했죠. 당연히 여행이나 MT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그 모든 게 너무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호강에 겨운 소리하고 있다. 나 어릴 때는 배부르게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따뜻한 집에 앉아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나이 차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 좋은 남자를 만날 기회를 줘야지. 미팅 한번 못하게 하면서 무슨? 뭐? 미팅? 어디 어중이 떠중이 같은 놈 만나라고 지금까지 널 곱게 키운 줄 알아? 네 신랑감은 내가 다 찾고 있으니까 허튼 생각 말고 기다려. 내가 결혼할 남자까지 아빠가 정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아빠 꼭두각시야? 기집애 그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조용히 하고 그만 방으로 올라가. 꽉 막힌 아버지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였어요.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취직 아니면 결혼뿐이었죠. 그래서 전 하루빨리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작은 기업에 취업해봤자 아버지는 그만두라고 하실 게 뻔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아버지 성격에 일단 다니라고 할 것 같았죠. 그렇게 일단 취업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독립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계획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국문학과였던 저는 한창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목이 마르다면서 카페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도서관 1층에 있는 카페에 가는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죠. 그런데 친구는 아예 학교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냥 학교 카페 가자. 귀찮잖아. 안 돼. 이번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 새로 카페 하나 생겼거든? 근데 거기 알바생이 엄청 잘생겼어.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눈보신 좀 하자. 남자에게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던 저는 영 내키지 않았어요. 혼자 다녀오라고 했지만 친구가 같이 가자고 계속 졸라서 결국 끌려가다시피 했죠. 있다. 좀 봐봐. 진짜 잘생겼지? 친구의 말처럼 카운터에 서 있는 알바생은 훈훈했어요. 훤칠한 키에 짙은 눈썹, 쌍꺼풀 없이 커다란 눈이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같더군요. 그런데 이 잘생긴 남자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거예요. 여중여고를 나온 제게 남자 동창이 있을 리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 본 걸까 알쏭달쏭했죠. 착각일까 싶었는데 카운터로 다가간 순간 그 남자가 너 수키 아니야?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하면서 먼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일단 같이 인사는 해줬는데 여전히 어디서 봤는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 상황을 곧 남자도 눈치챘던가 봐요. 너무하다. 나 누군지 모르겠어? 박영철이잖아. 너랑 같이 수학과에 받았던.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이름 석자를 듣고 나서야 남자가 누군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수학을 워낙 못해서 중학교 때 잠깐 그룹 과외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동갑내기 친구 중 한 명이었죠. 제가 워낙 낯을 많이 가려서 친했던 건 아닌데요. 영철이가 워낙 성격이 밝고 사교적이라서 제게 말을 많이 걸어줬어요. 맛있는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것도 곧잘 나눠주고 말이죠. 그때는 워낙 어려서 잘생겼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20대가 돼 다시 만난 영철이는 제법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오랜만에 만난 제가 반가웠던가 봐요. 나 곧 알바 끝나는데 기다려줄 수 있어?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차나 한잔 마시자. 음료는 내가 살게. 하면서 저를 향해 씩 웃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얼굴로 확 열이 오르고 말이죠. 옆에 있던 친구는 그런 제 반응에 다 알겠다는 듯이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자리 비켜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대화 많이 나누세요. 하면서 오지랖을 부리더군요. 그리고는 커피를 사서 혼자만 학교로 가버렸습니다. 졸지에 혼자가 된 저는 카페에 앉아 영철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다른 알바생과 교대한 영철이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밥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는데. 그럼 같이 밥이나 먹자. 요 앞에 돈가스 진짜 맛있게 하는 집 있거든? 내가 살게. 영철이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먼저 획 돌아섰어요. 저는 엉겁결에 그런 영철이를 쫓아서 카페 근처에 있는 경양식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와 단 둘이서 밥을 먹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긴장될 줄 알았는데 아예 모르는 남자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영철이와 옛날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어느 정도 옛날 얘기를 하고 나니 화제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일상으로 넘어갔죠. 그럼 지금 졸업반인 거야? 힘들겠네. 나 이 카페에서 평일엔 계속 아르바이트 하니까 자주 놀러와. 서비스 많이 줄게. 응, 고마워. 근데 평일에도 일하면 너 학교는 언제 다녀? 지금 휴학 중인 거야? 제 말에 영철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참 머뭇대더니만 이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 과외쌤한테 내 소식 못 들었구나? 사실 나 대학 못 갔어. 고3 때 수능 망하고 바로 군대 갔는데 제대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 아버지 회사도 풍비박산 나고 당장 어머니랑 여동생을 내가 책임져야 해서 뭐 대학이고 뭐고 배부른 소리더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알바 뛰고 있는 거야. 원래 영철이네 집은 저희 집과 형편이 비슷했어요. 아버지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내실 있는 곳이었거든요. 중학교 시절에 만났던 영철이는 저와 마찬가지로 평생 돈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죠. 그런데
갑자기 집안 사정이 그렇게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괜한 걸 물어봤네. 아니야, 나 지금 엄청 잘 살고 있어. 알바하는 틈틈이 대학 가려고 공부도 하고 있고. 내 생전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영철이는 짐짓 의연하게 말하면서 씩 웃었어요. 그 모습이 참 대견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전 아직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철부지인데 또래인 영철이는 훌쩍 자라서 어른이 된 것 같았죠. 야,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좋다. 앞으로 자주 연락해도 되지? 가끔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자.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영철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죠. 악수라도 하자는 듯이 말이죠. 평소 남자라면 질색인 저였지만 이상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전 냉큼 그 손을 잡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자고요. 그 뒤로 전 부모님의 눈을 피해 영철이가 부를 때마다 만났어요. 단 둘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때로는 술도 마셨죠.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요. 친구들은 이 정도면 애인 아니냐고 놀렸지만 전 어설프게 웃으면서 얼버무리는 것 말고는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영철이가 제게 정식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분명 계속 저를 불러내는 걸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만나면 친구처럼 대하기만 할 뿐 손도 잡지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날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하는 건지 영철이의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영철이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취업이었죠. 당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름 있는 회사에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고 있었어요. 나름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취업의 벽은 높았습니다. 이력서를 10군데 넣으면 한두 군데에서 연락이 올까 말까였어요. 그마저도 말재주가 없어서 면접을 보면 바로 미끄러지고 말았죠. 결국 전 눈을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실 있는 중견기업에도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따로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면접 준비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덕분일까요? 저는 얼마 안가 한 섬유회사의 정규직으로 합격했어요. 여자는 잘 안 뽑기로 유명한 회사라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운이 좋았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회사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합격했다고, 너무 좋다고 울면서 말이에요. 엄마도 기뻐해 주셨어요. 얼른 집으로 오라고 가족들끼리 축하 파티 하자고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저를 반긴 건 축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아버지였죠. 왜 이 애비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네 맘대로 그런 회사에 이력서를 넣은 거야? 걔집애가 대학물까지 먹었으면 됐다. 너는 공부할 생각 말고 얌전히 신부 수업 받다가 시집이나 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선언에 정말 기가 막혔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회사 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래. 뭐 대단한 회사도 아니고 다녀봤자 너만 힘들어. 내일 전화해서 못 다닌다고 해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무리 완고한 아버지라고 해도 설마 합격한 회사를 다니지도 못하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싫어. 내가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일단 첫 출근은 해볼게. 다니다 너무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 굳이 그런 시간 낭비를 왜 해? 곧 선짜리 몇 개 생길 테니까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는 여전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저는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돼서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할 판이었죠. 그러자 없던 용기가 샘솟더라고요.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그냥 딸 하나 죽은 셈 치고 나 찾지 마. 전 그대로 가족들을 뒤로하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일단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
영철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영철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영철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한달음에 달려 나와줬어요. 그리고 갈 곳 없는 제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죠. 집이 좀 더럽고 좁긴 한데 그래도 모텔 같은 데서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너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산다고 하지 않았어? 나 데리고 가도 진짜 괜찮아? 그럼 내가 다 말해뒀어. 우리 어머니랑 동생도 괜찮대. 이미 허락까지 구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 마음이 불편했어요. 동성 친구도 아닌 이성 친구를 데려가는데 과연 반겨주실까 싶었죠.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영철이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현관까지 나와서 저를 환영해 줬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영철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나도 영철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이렇게 예쁜 딸이 있으면 나는 업고 다니겠구먼. 아버지가 왜 그러신데? 갑자기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해요. 오래 있지는 않을게요. 폐는 무슨? 우리 영철이 여자친구면 미래의 며느리나 다름없는데 괜찮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너 있고 싶을 때까지 있으렴. 영철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라고 반응하기도 전에 뒤에서 영철이가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저희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무슨. 너 수키 다시 만난 이후로 허구한 날 수키 얘기만 했잖아. 너무너무 좋다면서.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럼 수키한테 아무 감정도 없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영철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러자 영철이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묻더군요. 수키, 넌 우리 영철이 어떻게 생각하니? 좋아하는 거 맞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옆에서 영철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죠. 망설이던 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제가 영철이를 남자로서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요. 애초에 싫어하는 남자랑 그렇게 몇 번이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실 리 없잖아요. 그 뒤로 저는 한동안 영철이네 집에서 지내며 회사를 다녔어요. 첫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어느새 남자친구가 된 영철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연애 경험이 없어서 서툰 저를 영철이는 때로는 남자답게 때로는 부드럽게 리드해줬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급속도로 영철이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라고 매일같이 연락했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겠다. 옆에는 남자친구도 있겠다. 두려울 게 없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맛본 자유의 맛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자유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걸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밑이 빠질 것처럼 아팠어요. 참고 참다가 어느 날 결국 회사에서 실신하고 말았죠. 놀란 부장님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요. 그렇게 저는 병원 침대에서 3개월 만에 부모님과 재회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뺨부터 때리며 호통을 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대로 나가버리시더군요. 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슬그머니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갑자기 전화 받아서 놀랐지. 그러자 제가 눈을 뜨기 전부터 울고 있던 엄마는 거의 통곡하다시피 했죠. 그리고는 이내 제 등이며 팔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갑자기 왜 때리고 그래? 도대체 누구야? 뱃속의 애비가 대체 누구냔 말이야? 엄마의 갑작스러운 말에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뱃속의 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된 계집애가 자기가 임신한 것도 몰라?
도대체 그동안 밖에서 뭘 하고 다닌 거야? 어떻게 살았길래 3개월 만에 애를 뱄냔 말이야? 너 앞으로 도대체 어쩔 거야? 제가 임신을 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제가 임신 4주차라고 한창 조심해야 할 때라고 했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뒤늦게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밤이 생각나더군요. 갑자기 임신이라니 너무 무서웠죠. 전 급하게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남자친구는 많이 무서웠지. 혼자 둬서 미안해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는 무섭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부모님에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수키랑 같이 수학 과외하던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는 책임지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면서 결사반대했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우리 딸 주려고 지금까지 곱게 키웠는 줄 알아? 뱃속에 애는 지우면 그만이야. 당장 꺼져! 하고 온갖 막말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남자친구를 거의 죽일 것처럼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친구와 제 사랑은 더욱 불처럼 뜨거워졌어요. 뱃속의 아이가 그런 저희 둘을 더욱 끈끈하게 결속시켜줬죠. 거의 반년 가까이 애를 지운 해 만에 결혼을 한 해 만에 부모님과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먼저 뱃길을 든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약 먹는 신용까지 하니 마침내 네 마음대로 하라면서 허락해 주셨죠.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 상견례를 하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부끄럽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식을 올렸죠. 또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회사에 자리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평생 알바나 하면서 살게 둘 수는 없다고요. 처음엔 거절하던 남자친구도 이내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작 저는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지만 아쉬울 새도 없었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러웠거든요. 남편은 제게 정말 극진했습니다. 애정 표현도 늘 거침없었고요. 제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거라도 사왔고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기억해뒀다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곤 했어요. 딸이 태어난 뒤에도 남편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매일같이 굴려지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고요. 아이를 재운 뒤엔 불같이 신혼을 즐길 수 있었어요. 연애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감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이 되니 어느 정도 개인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자 매일 집에만 있는 게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회사를 그만둔 게 아쉽기도 했어요. 대학물까지 먹고 나름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집에 갇혀서 애나 보고 있으니 제 자신이 너무 쓸모없게 느껴졌죠. 남편에게 그런 제 속마음을 얘기하자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진작 말을 하지. 진아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내가 더 신경 쓰면 되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일 해. 그게 공부든 일이든 다 응원할게. 남편의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아내를 향해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결혼 하나는 참 잘했다 싶었죠.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다 보니 육아용품에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뭘 하나 사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성격이라서 나름 육아템에 대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말이죠. 그래서 육아용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처음엔 부모님의 힘을 어느 정도 빌려야 했지만
사업이 안정된 뒤로는 수익이 제법 나서 금방 갚을 수 있었죠. 사업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규모였는데 그래도 회사는 회사라고 각종 법적인 서류 처리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관리까지 할 일이 많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남편도 회사를 다녀야 하니까 온전히 육아를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남의 손을 빌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엄마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이 유치원 하원하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친정에 맡길 수 있었죠. 매일 친정에 가면 저에게 안겨드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처럼 아이를 위해서 휴가를 낸 날이었죠. 딸은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냐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딸을 위해서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급한 출장이 잡혀서 함께 할 수 없었죠. 미안해 여보. 이게 정말 중요한 출장이라서 대신 이번 주말엔 꼭 같이 시간 보내자. 괜찮아. 일 때문인데 뭐. 진아도 다 이해할 거야. 모처럼 딸과 함께 출근하는 남편을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그런데 인사하고 나가려던 남편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제게 묻더군요. 아 여보, 혹시 오늘은 내가 여보차 타도 돼? 장인어른이 거래처 사람들 만나는 날이니까 힘 좀 주라고 하셨거든. 당시 저는 유명 브랜드의 외제차를 몰고 있었고요. 남편은 국산 중형차를 몰고 있었어요. 제가 더 좋은 차로 바꿔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 눈치가 보인다면서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전 얼른 차 키를 넘겨줬습니다. 당신 차나 다름없으니까 막 써. 고마워.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진아랑 둘이서 저녁도 먹어. 진아야, 아빠 갔다 올게.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딸과 둘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서 소풍 갈 채비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을 확인하니 회사였죠.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직원이 납품하기로 한 제품에 문제가 좀 생겼다면서 나와서 직접 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당장 내일부터 판매하기로 했던 제품이라서 미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급한 대로 시터 아주머니를 불러 딸을 맡기고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 제 차는 이미 남편이 몰고 나갔더라고요. 급한 대로 남편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죠. 물건을 전부 반품하고 거래처에 사정을 설명해 배송을 미루고 나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혼자서 기다리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른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했죠. 그 전에 근처 빵집에 들러서 아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포장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비에 빵집 주소를 찍으려는데 웬 낯선 주소가 즐겨찾기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집도 친정도 시가도 아닌 처음 보는 주소였죠.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을 믿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전 그 내비에 찍혀있는 낯선 곳으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시 외곽에 있는 제법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이었어요. 도대체 남편 내비에 왜 이런 가정집이 즐겨찾기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고민하던 저는 차에서 내려 떨리는 손으로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와 머플러로 얼굴을 가린 채 말이죠. 웬 여자가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묻더군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저는 남편의 이름을 댔습니다. 퀵서비스 직원인데 급하게 전달할 물건이 있다고요. 그러자 놀랍게도 여자는 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군요. 설마 남편이 따로 살림이라도 차린 걸까?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이내 안심했습니다. 바로 신우이였거든요. 아가씨가 대체 언제 이사를 한 거지?
어머니도 같이 여기서 사시는 건가? 의문을 뒤로하고 전 머플러를 내린 채 아가씨에게 아는 척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본 아가씨는 바로 제게서 몸을 돌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불러드릴게요. 자기야, 누가 당신 찾아왔어. 퀵서비스라는데 뭐 시켰어? 오빠가 아닌 자기야라는 호칭에 저는 벙찌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여동생이 친오빠를 자기야라고 부르나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있는 사이에 시노이의 어깨 너머로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전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팬티바람에 가운만 걸친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시누이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참 자기야, 사람들 있는 데선 이러지 말라니까. 창피하잖아. 아이 좋으면서 튕기긴. 근데 난 왜 불렀어? 자기 앞으로 퀵서비스 왔대. 얼른 받아서 확인해봐. 퀵서비스라고? 난 아무것도 시킨 게 없는... 뒤늦게 현관에 선 저를 확인한 남편은 마치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경악했습니다.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얼굴이 꽤 볼만하더군요. 남편은 자기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아가씨를 밀어내고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여긴 웬일이야? 뒤늦게 제가 누군지 깨달은 시누이도 마치 큰 죄를 진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 새언니였어요? 난 또 누군가 했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남편은 잠깐 일이 있어서 동생 집에 들린 거라는 둥 횡설수설하면서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남편이 제 팔을 붙잡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전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욕실, 테라스 등등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뭘 찾으려는 건지도 스스로 알 수 없었죠. 그저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남편과 시누이는 난리가 났죠. 여보,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당신 미쳤어? 맞아요, 언니. 왜 이래요?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정 좀 해요. 전 그런 두 사람을 뒤로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보이는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방에는 웬 남녀가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누가 봐도 결혼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 속 남녀의 얼굴은 다름 아닌 시누이와 남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아가씨하고 당신이 왜 같이 결혼 사진을 찍은 거야? 여보, 내가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을 밀치고 시누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차라리 잘 됐네. 도대체 언제까지 감춰야 하나 싶었는데 나 영철 오빠 동생 아니에요. 부인이지. 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지금 자폭하자는 거야? 이미 다 들켰잖아. 여기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서 넘길 건데? 말리는 남편을 밀치고 시누이는, 아니 내연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참고 살았는데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나 임신했거든요. 우리 애 애비도 없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내 남자였으니까 당신이 물러나요. 내 남자라뇨? 그게 지금 대체 무슨 소리예요? 진짜 멍청하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영철 오빠가 그쪽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오빠는 나밖에 없었어요. 먼저 만나서 살림 차린 것도 나였다고요. 지금 둘이서 작정하고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당신이 시어머니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사실 우리 엄마예요. 그때 엄마가 사고를 좀 쳐서 돈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임신했다고 했을 때는 정말 꼭지 돌았어요. 오빠는 비위도 좋지.
당신같이 못생긴 여자랑 어떻게 진짜로 자고 애까지 낳았는지 몰라? 야, 조용히 해. 너 미쳤어? 이러면 우리 둘 다 죽는 거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 남자가 두 살림하는 걸 봐야 하는데? 이제 그만 이 여자랑 끝내. 이혼하겠다고 한 게 언젠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 그렇게 이 여자 돈이 좋아? 어느새 두 년놈은 저를 앞에 두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전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당신 괜찮아? 갑자기 남편이 제게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려고 하지 마! 전 그대로 남편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대로 손을 뻗어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 여자가 한 말이 다 사실이면 나 너 가만 안 둬.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죽여버릴 거야. 여보,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전 뭐라고 더 얘기하려는 남편을 그대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더군요. 정처 없이 차를 몰던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극한까지 몰리고 나자 기댈 곳은 부모님밖에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저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셨고요. 아버지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짐승 같은 것들을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셨죠. 곧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됐던가 봐요. 며칠 뒤 바로 제게 연락이 오더군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남편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건지요. 카페에서 만난 남편은 며칠 사이에 얼굴이 헬스케졌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나 당신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맞아.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는데 이미 나한텐 결혼을 약속한 지영이가 있었고 당시 지영이랑 지영이 어머니에겐 나밖에 없었거든. 둘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남자 잘못 만나서 허구한 날 맞고 살던 걸 간신히 내가 구해낸 거라고. 당신 진짜 부모님은?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맞긴 해? 그건 사실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우리 집 망한 것도 맞고 그때 내가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오히려 빚만 잔뜩 생기고 그 일로 여동생하고 어머니도 나한테 실망을 많이 했지. 그래서 여동생이 결혼해서 외국 나가게 됐을 때 어머니도 같이 나가시고 나랑은 이제 연락도 잘 안 돼. 나도 참 불쌍한 놈이라고. 가족한테 버림받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제발 고소만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한때 살맛대고 살았던 남자가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용서하기엔 제 배신감이 너무 컸죠.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 애는 어떡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두 집 살림을 이어나간 건지 모르겠다고. 수키야, 그건 됐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했으면 좋겠어. 오늘이 우리가 얼굴 보고 얘기하는 마지막 날일 거야. 전 제게 매달리는 남편을 매몰차게 밀어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서 몇 날 며칠을 울며 보냈죠. 하지만 제 딸을 생각하면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내 냉정을 되찾고 남편을 상대로 사기와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남자와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이 더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내연녀 말고도 만나는 여자가 둘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하고도 결혼 약속을 빙자해 돈을 참 많이도 뜯어냈더군요. 그쯤 되니 병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만남이 불가능한 사람 같았죠.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더군요. 그저 그런 아비를 둔 제 딸만이 너무나 가여웠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결국 전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야만 했죠. 법적인 싸움은 몇 년간 지리하게 이어졌고요. 오랜 인구 끝에 마침내 저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선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남편과 그 내연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딸과 둘이서만 살고 있고요. 딸은 아직 자기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은 해외로 멀리 출장 갔다고만 설명했는데 언젠가는 진실을 얘기해야 할 날이 오겠죠. 두렵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저 딸이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건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일 뿐, 제 딸은 아무 죄도 없으니까요. 이 일로 저는 아직도 상담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전 남편이 준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고쳐야 한다면서 선이라도 보라고 난리지만 아직은 다른 남자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딸과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로 털어내고 나니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